제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인터뷰를 다 했어요. 뭐 소위 인서울이다, 서울권 대학교 중에서도 탑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들, 그리고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70%가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활동을 하는 네. 거예요. 이걸 엄청 하는 거예요. 이걸 엄청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거의 한 네. 2년 반에서 3년 동안 조사를 이 했거든요. 활동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네. 뭐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뭘 할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초등학교 기간에 이걸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초등학교 기간에 아이들이 제가 조사한 아이들의 70%를 차지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셨고요. 현재 EBS에서 영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어 교육 크리에이터 성기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효림파파 성기용입니다. SNS에서는 효림파파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시죠? 네네, 제 네. 이름은 모르는 사람들 네. 있습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또 전국구로 강연을 다니시면서 학부모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실 텐데 이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어떤 건가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성적이죠. 아. 네, 성적이 잘 안 나온다. 네, 중학생도 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네.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는가, 이 숫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리딩이나 아니면 뭐 듣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성적, 좀 당면한 과제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리딩 지수라든가 네. 당장 나오는 성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성적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네.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절대평가 시행한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1.47%였다고 하고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도 이 수치가 4.71%로 정말 낮았는데 이게 수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실제로 절대평가가 2018년에 시행이 되고 나서 네. 그때 이후로 매년 약간의 편차는 있었어요. 네. 편차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게 그리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난이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AR 지수로 치자면 한 네. 9.5에서 한 아. 10.1, 예를 네. 들자면 미국으로 쳤을 네. 때 미국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 네. 사이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1등급 비율은 지금 계속 차이가 나지만 그 지문의 어려운 정도, AR 지수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럼 1등급 받는 아이들의 비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네. 1등급을 왜 이렇게 잘 받지 못하는가? 네. 어쩌면 겉을 좀 많이 핥고 있어서 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지문들이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휘들도 네. 어렵고. 네.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네. 봤잖아요.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풀어보려고 뽑았다가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네네. 길고 너무 네네. 어려워서 네. 일단 뽑아만 놨어요. 네, 사실 이 수능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거기 있는 전공 서적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그 정도의 역량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난이도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일부 문제들은 좀 어렵지만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국어 영역 문제를 풀려면 우리말 원어민인데 이미 우리말을 잘 구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습도 하고 뭐 상징이 뭐다, 주제도 찾고 논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한 네.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비문학적인 어휘들, 좀 더 난이도 높은 그런 학문적이고 학구적인 그런 어휘들을 접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은 이 우리말을 이미 잘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영어에서는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영어 공부만 해서 껍데기인 것이죠. 학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원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듣고 말하고 쓰고가 되는 상태에서 그런 학습을 얹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공부만 자꾸 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게 잘해 보이고 왠지 이러면은 영어를 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수능에서도 객관식 문제를 풀지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정도의 난이도를 쳐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가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능 영어에 한해서 봤을 때 난이도 자체는 비슷했지만 아이들의 공부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가 수능을 쳤을 때의 우리입니다. 네. 그때는 난이도가 이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네, 그랬었는데 네. 그때는 공부만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 수준 자체가 네.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이뜨대트 화뜨를 하든 발음이 네. 안 좋든 네. 그거를 영어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초중급 수준의 어쩌면 중급이 되기 이전에 그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로 수능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문제는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열심히만 해도 어느 정도 1등급에 가깝게 나오거나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 정도의 난이도를 처리하려면은 당연히 영어를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원어민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도 이 정도의 난이도나 학습을 얹어가기에는 그 기반이 단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거랑 좀 목표하는 바가 달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수능만 보고 경주마처럼 직진 이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그거에 익숙해지면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영어를 생각했을 때 국어처럼 어느 정도 내가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수준 위에 학습적인 게 얹어지지 않으면 영어 1등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 영어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좀 그건가요? 학교에서 네. 12년 6개월 동안 네. 제가 근무를 하면서 네. 매해 담임을 했었고 매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친구들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아이들이 이 하나의 원칙 안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과거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한다, 난다, 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고 제가 서술형 평가 채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학교 교사였으니까. 네. 그럼 채점을 하고 수능을 치고 모의고사를 치고 이러면서 딱 갈리는 거예요. 성적이 높은 아이들, 낮은 아이들 이렇게 딱 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가르는 그 기준점이 무언가 있지 않겠는가? 네, 왜 뭐예요? 어떤 아이들은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어떤 아이들은 좀 덜 해도 생각보다 효율이 좋고 효과가 좋은 것 같고 네. 이걸 가르는 공통점이 네. 이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를 우리말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를 좀 많이 들었고 읽은 경험이 있어서 영어로 뭔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중간에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영어를 들려주면은 좀 잘 이해하고 한마디로 머릿속에 영어 회로나 감이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학업 성취도가 좀 낮은 아이들은 영어를 접한 그 경험 자체가 노출량 자체가 적다 보니 영어가 나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 위에 학습을 얹어 가더라도 해도 이건 뭐지? 더 잘 잊혀지고 그게 체화가 좀 덜 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집중이 잘 되네요. 네. 아까 말하신 우리라는 게 뭔지 갑자기 확 와닿으면서 네. 왜 우리 때는 영어 점수는 높은데 실제 영어는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대다수였기도 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말고 고2, 3에서 네. 1등급 받는 아이들이 결국은 유초등에서 네. 영어를 많이 들은 그런 경험이 있고 네. 그런 노출량 자체가 많이 확보가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시점의 편차는 당연히 그 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학습을 얹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도 잘 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영어 자체가 목적이고 수능은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네, 그런 네. 부분인 것이죠. 그럼 저희가 오늘 효린파파님을 모신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유초등 학부모님 들으시다 보니까 수능에서 아이들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초등 때에 영어를 어떤 식으로 접하고 어떻게 노출을 해왔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시니까 유초등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영어를 준비하면 되는 건지 영어를 어떤 식으로 대하면 되는 건지 오늘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미취학부터 네네. 시작을 해보면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네. 딱 말씀을 드리면 미취학 때는 일단 많이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게 네.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양보다 한참 더 많아요. 오. 내 아이가 네. 이 정도면 많이 들었지. 네. 웬만하면 그 양 이상을 요구해요. 정말 못해도 1000시간에서 한 3000시간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에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당연히 노출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네. 미취학 때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많이 들어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럼 그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영어 영상이 주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영어 음원이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화상이나 원어민 회화나 뭐 네. 그런 게 조금 섞일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로 수천 시간을 채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좀 쉽게 채우는 게 그런 음원이라든가 네. 영어 영상을 통해서 네. 그래도 최소한 1000시간 이상은 되어야 아이 입에서 무언가가 단어 수준 이상으로 흘러나오는 듯한 경험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하루에 한 3, 40분씩 혹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신다고 하시지만 그게 빈도가 네. 일주일에 2-3번이거나 혹은 매일매일 챙겨는 주시지만 하루에 그 양 자체가 좀 적거나 그래서 시간은 결국은 흘러서 아 나는 한 3, 4년 동안 보여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걸 따져봐서 누적해보면 그 양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고 혹은 이 과정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다 보니까 바로바로 좀 티가 안 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을 들려줬어요. 그럼 3개월 전과 지금과 좀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아, 이것도 일인데 나도 피곤한데 이것 때문에 좀 중단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쌓여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을 습득할 때도 오로지 듣기만 했잖아요. 네. 3살 때 네. 뭔가 문법을 가르치거나 제 첫째가 효린이, 둘째가 이준이거든요. 이준이가 요즘 이 조사 같은 것들 한 번씩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가 예, 많이 하죠. 그렇게. 뭐 그런 네,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이준아 잠깐만 앉아봐. 이가는 같이 쓰면 안 돼. 네. 아이가 지금 만 48개월이 안 됐어요. 이런 조사나 이런 문법 교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고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가 되어서 거의 완벽한 우리말을 구사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무엇을 했냐는 거죠. 문법 문제지를 풀었나요? 어휘를 외웠나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듣기만 했잖아요. 그 양이 쌓이니까 우리말에 대한 회로가 생기는 거고 감이 생기는 거고 체계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영어에서도 많은 양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게 미취학 때의 포인트다. 이거 하나만 주구장창 챙겨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 네. 듣기와 관련해서 아마 영어 듣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흘려듣기, 집중듣기 해서 네. 그냥 이렇게 아이가 뭐 장난감하고 놀 때 그냥 흘려서 이렇게 틀어놓는 게 있고 네. 집중해서 내가 뭐 CD를 들으면서 책을 보고 이렇게 집중듣기가 있잖아요. 네, 그 네. 1000에서 3000시간은 그 두 개 모두를 포함하는 시간인 건지. 네, 모두를 포함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흘려듣기라는 게 네. 조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자면 아나운서님께서 스페인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고 칩시다. 네, 못 하시고 저도 잘 못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부터 혹은 아나운서님께서 스페인어를 습득하고 학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 치고요. 매일 1시간씩 스페인어를 들읍시다. 매일 1시간씩. 그러면 그 똑같은 음원이든 매일 다른 음원이든 영상 없이 듣기만 한다면 그거를 1000시간이든 3000시간이든 10,000시간이든 듣는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죠. 전혀 안 달라지죠. 모르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네. 그 의미를 파악할 단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영상이 효과적인 거예요. 이 움직이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듣기라는 걸 하는 거는 괜찮으나 흘려듣기 진짜 말 그대로 흘려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흘려서 들려줬을 때 나의 것, 아이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그 음성만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면 당연히 단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단서라는 것은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든 책이든 그림책을 활용하는 이유이고 영어 영상을 활용하는 이유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걸 하는 것이고 단순히 저렴해서 재밌어서 그거는 부차적인 이유이고요. 영어 측면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게 있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흘려듣기가 유의미하려면 이미 아이가 알고 있는 영어 자극이거나 네. 혹은 그 처음 듣는 영어 자극이라면 꽤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영어 자극이나 그런 블럭들이 많이 있어야 그거를 흘려듣기로 그냥 음성만 들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런 아이의 노출 정도나 그걸로 인한 아이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 그거를 고려해서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줄 건가
그게 잘못하면 소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틀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판단이 안 서시면 영상을 보여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영상도 무한정 이렇게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이건 네. 좀 많지만 당연히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가요? 네, 초등 시기에는 소리 노출이 좀 덜 되어 있다면 소리 노출을 좀 꾸준하게 병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초등 시기에 가장 많이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혹은 욕심을 좀 내자면 2가지로 좁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수성구 경북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아주 네. 공부 잘하는 네네네네. 학교로. 수능 만점자도 나오고 네. 네, 이렇게 경북고에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다들 영어를 10년 이상씩 공부를 하고 하는데 왜 다들 힘들어할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 반에 제가 처음 2015년에 갔을 때 한 반에 한 20명, 그때 한 반에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네, 맞네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1등급에서 그러면 네. 조금 더 MSG를 치면 아무나 붙잡으면 1등급인 네. 거예요. 1, 2등급.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3이 되어서 수능 칠 때가 되니까 그 비율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인터뷰를 다 했어요. 뭐 소위 인서울이다. 서울권 대학교 중에서도 탑이라고 불리는 그런 학교들, 그리고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70%가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활동을 하는 네. 거예요. 이걸 엄청 하는 거예요. 이걸 엄청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거의 한 네. 2년 반에서 3년 동안 조사를 이 했거든요. 활동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네. 뭐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뭘 할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초등학교 기간에 이걸 한 거예요. 책 읽기? 네, 그렇죠. 초등학교 기간에 영어 책을 정말 많이 읽은 아이들이 제가 조사한 아이들의 70%를 차지하더라고요. 소위 스피치 컨테스트를 했을 때 교내 대회이죠. 네. 물론 지금은 생기부에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좀 인기가 좀 식었지만 과거 그때만 해도 이 교내 대회에서 상 한 줄을 적기 위해서 열애를 올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스피치 컨테스트나 이런 에세이 대회에서 항상 수상권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초등학교 기간에 정말 즐겁게 책을 많이 읽은 거죠. 물론 여기서 그럼 책을 어디서 읽었는가? 네. 라고 질문하신다면 학원이나 혹은 가정에서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한 활동 자체가 너무나 책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보니까 문법이 있네. 그래서 문법을 공부를 하면 관계대명사다 하면 내가 책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봤던 그런 이 대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구나. 이 위치가 이거는 이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네이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과정을 겪어가게 되는데 영어를 많이 안 접한 아이들은 네. 관계대명사를 가르쳐주면 오케이 관계대명사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구나. 다시 뒤돌아서면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연결할 기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습득한 혹은 영어 노출량이나 독서량에서 확보한 그 기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학습을 얹어간들 연결한 기존 지식이 없어서 계속해서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좀 뭔가 빈 느낌이 들고 자신의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잘 안 되고 효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초등 기간에는 독서, 소리 노출의 양, 이 양에서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맨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과 다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해 주셨네요. 듣기에 대한 소리 노출이 있어야 되고 네. 초등 시기에는 원서 읽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순서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유초등 시기에 내가 듣기 노출을 많이 못 해줬다. 네. 근데 1, 2, 3학년에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듣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때는 초등 시기니까 듣기와 원서 읽기를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네. 듣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건 즉 학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일부분은 병행을 할 수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듣기라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듣기예요. 네. 이 듣기 없이 읽기를 하면은 물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도 속도가 아주 느리며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파닉스를 해도 안 끝난다 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어쩌면 그 파닉스나 혹은 문자 읽기에 관련된 교육을 덜 받아서가 아니라 듣기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해도 뭔가가 조금은 늘긴 늘지만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 뭔가 네. 끝나지 않는 네. 그런 느낌이 결국은 듣기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네. 만약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은 듣기와 읽기를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4학년까지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듣기를 좀 챙겨서 하면서 만약에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감이나 이런 조급함이 느껴진다면 읽기를 좀 병행할 수는 있지만 듣기 없이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고 아이에게 듣기를 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시점에는 조금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듣기의 부재는 결국은 와요. 그래서 그 순서라고 보는 게 아주 타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언어에서의 듣기는 어떻게 보면 코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그 다음으로 제대로 탄탄하게 나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면 선생님 5, 6학년에 시작할 때는 듣기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읽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읽기부터 시작은 아니고 듣기도 함께 하면서 아, 병행해야 그렇죠. 된다. 예, 그렇죠. 그렇죠. 비중을 한 50대 50으로 가져가면서 네. 해야 한다. 그 비중은 네. 가정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물론 네. 현실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듣기를 첫째 안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미취학 때나 초등 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이의 영어 실력은 아직까지 5, 6학년에 영어를 거의 처음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영어 능력은 낮은데 인지 수준은 높거나 우리말 독서나 혹은 우리말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의 인지 수준은 높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영상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예. 있어요. 그러나 이게 소위 활주로 이론이라고 해서 좀 버텨야 되는 기간도 있거든요. 우리가 비행기가 뜰 때 갑자기 수직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네. 우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가는 그 평지에 붙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조금은 이 기간을 버텨줘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 원서를 주는 것도 동일한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 그러네요. 영어 원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예 영어 능력은 아직까지 초급 수준이야. 기초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서를 주면 이 영어에 초점을 맞추려니 영어 책이 너무 유치하고 그럼 아예 인지 수준을 기준을 맞추려니 영어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리더스북. 네. 리더스북이라는 거 활용하면 좋아요. 리더스북이라는 게 소위 영어 문자 읽기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학습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리더스북이라는 게 안에 있는 소재들은 일반적인 소재들이 많거든요. 물론 네. 좀 유치한 소재도 있고 네. 그리고 5, 6학년이 보기에 3, 4학년이 보기에 괜찮은 그런 소재들이 있는데 그런 소재들의 표현을 영어 난이도를 확 낮춰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리더스북을 다독하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고학년인데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의 그런 팁이 될 수가 있겠죠. 네.